세상에 귀하디 귀한 자식 상견례 자리에서 남의 집 귀한 어머니를 대리석 바닥에 패개치다니요. 이게 도대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있을 법한 일입니까? 평생에 딱 한 번뿐인 금쪽 같은 자식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자리에서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웬 낯선 사내놈 손에 밀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힘없이 고꾸라지셨다고요. 여보 하고 절규하며 달려드시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갈기갈기 찢어졌고 박살난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그 살벌한 한정식집 특실한 시커먼 양복쟁이들이 문을 꽉 틀어막고 서 있는데 그 중심에서 입꼬리를 비열하게 비틀며 웃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안다는 100억 자산가, 그 독하기로 소문난 나갑자 여사였습니다. 이 바닥에선 돈이 곧 법이야. 좋게 말할 때 내 아들 곁에서 떨어져 나가. 그 서슬퍼런 호통 소리에 저는 무릎을 꿇은 채 쓰러진 어머니를 품에 안았습니다. 제 손등 위로 어머니의 손이 포개지더군요. 50년 세월을 시장바닥 칼바람 맞으며 굳어버린 손, 자식. 새끼 먹여 살리느라 마디마디 세월이 박힌 그 거친 손이 지금 사시나무 떨듯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갑자 여사의 눈을 정면으로 쏘아봤습니다. 사람은 극한의 순간에 딱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지요. 무너지거나 아니면 각성하거나.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무언가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잠들어 있던 절대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본능이 꿈틀거린 겁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당신들, 우리 어머니 눈에 눈물 나게 한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이 기가 막힌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그날 끝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컨디션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오늘 기분이 좋다면 댓글로 1번, 최고다 하시면 2번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밝은 기운을 받아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한나, 올해 34입니다. 직업은 요가 강사입니다. 동네 작은 스튜디오에서 아주머니들과 함께 숨 고르는 법을 가르치며 조용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늘 온화하다, 차분하다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전까지는요. 준혁이를 만난 건 지인 소개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수줍게 웃으며 어머니 얘기를 꺼냈는데 저희 어머니가 좀 강한 분이세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습니다. 강한 분이라면 괜찮습니다. 세상에 쉬운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5달이 흘렀고 마침내 상견례 날이 잡혔습니다. 식당은 나갑자 여사가 직접 골랐습니다. 강남에서도 예약이 어렵다는 고급 한정식집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 이름을 들으시고 며칠 전부터 걱정을 하셨습니다. 한나야, 거기 밥값이 얼마냐? 우리가 반은 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고 저는 아이고, 아버지, 오늘만큼은 그냥 오세요. 딸 믿으세요라고 웃으며 안심시켜드렸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경솔한 말이었는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알아버렸습니다. 묵직하고 낯선 향수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특실 문을 열기도 전에 복도까지 밀려나올 만큼 짙은 향이었는데 그게 공간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여기서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상석에 앉아있던 나갑자 여사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
도자기가 받침에 닿는 그 또렷한 소리 하나로 우리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 옆에는 검은 양복의 사내 둘이 서 있었는데 팔짱을 낀 채 정면을 바라보는 그 자세가 식당 직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준혁이는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고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잠깐 표정이 흔들렸다가 이내 굳어버렸습니다. 불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억눌렀습니다. 부모님이 뒤에서 들어오시는 발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새로 사신 넥타이를 단정하게 메고 계셨고 어머니는 손에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셨습니다. 전날 밤 시장에서 직접 고르신 거라고 아침에 전화로 말씀하셨던 그 바구니였습니다. 두 분이 나갑자 여사 앞에 서서 꾸벅 인사를 하시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작아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나갑자 여사는 두 분의 인사를 받으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까딱,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내미는 과일 바구니를 내려다보더니 찻잔을 들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어머, 이런 걸 들고 오셨어요? 저 과일 잘 안 먹는데. 그 한마디로 분위기가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시며 바구니를 내려놓으셨고 아버지는 뒷목을 긁적이셨습니다. 저는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걸 느끼며 오늘 하루만, 딱 오늘만 참자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갑자 여사는 수저를 들 생각도 않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쪽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열어보세요. 아버지가 영문도 모르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몇 장과 함께 빳빳한 수표 한 장이 얹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갑자 여사가 찻잔을 들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집 며느리 자리는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나 씨 집안은 저희가 원하는 조건과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거기 있는 돈, 자식, 농사 미천이나 하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준혁이 앞에서 조용히 물러나 주시면 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봉투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물건입니까? 돈으로 치워버리게. 나갑자 여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거절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거절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가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옆의 사내에게 천천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말도 없이, 눈짓도 없이 그냥 손가락 하나로. 사내가 움직였습니다. 성큼 걸어와 아버지의 멱살을 움켜쥐더니 그대로 뒤로 밀쳐버렸습니다. 의자째로 넘어지시는 소리, 찻잔이 바닥에서 깨지는 소리가 겹쳐서 났습니다. 어머니가 여보 하고 소리치며 달려드셨고 식당 안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일어서려다 멈췄습니다. 나갑자 여사가 저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움직이겠지. 이 정도면 무너지겠지. 그걸 확인하려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마주보며 일어서는 대신 천천히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때까지 힘을 주고 숨을 한 번 길게 들이켰습니다. 그때 준혁이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한나야, 그냥 받아. 우리 엄마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나도 어쩔 수 없어. 그 말이 돈 봉투보다 더 차갑게, 더 깊숙이 박혔습니다. 아버지를 밀친 사내의 손보다 더 아팠습니다. 사내는 그냥 시킨 대로 한 것이지만
준혁이는 선택을 한 것이었으니까요. 저를 옆에 두고 저를 보면서 그 선택을 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일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를 부축하고 있는 어머니의 등을 봤습니다. 그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모를 떨림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아주 오래전 진흙탕 훈련장에서 배운 말이 떠올랐습니다. 흥분은 적의 무기다. 냉정함이 너의 무기다. 저는 주머니 속 핸드폰을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저장된 번호 하나를 확인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닥에서 일어나시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팔을 잡아드렸고 두 분이 서로를 부축하며 겨우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식당 직원들은 이미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눈치챈 사람들은 전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나갑자 여사는 두 분이 자리를 잡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 상황이 자신의 통제 안에 있다는 걸 몸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19살이던 겨울이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결과가 좋지 않아 한동안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던 시절인데 어느 새벽에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더니 어머니가 출근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시장은 새벽 4시면 시작이었으니까요. 저는 이불 속에서 어머니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방한복을 껴입는 그 등이 어찌나 작아 보이던지 가슴이 멍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깨우지 않으려고 발소리도 죽이고 계셨는데 문을 나서다가 제가 깨어있는 걸 알아채시고는 그냥 씩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너만은 이렇게 살지 마라. 그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묵직한 문장이 됐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저는 군에 지원했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구보다 이를 악물고 훈련을 버텼습니다. 이 두 분이 저 때문에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는 일이 없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이 이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돈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넘어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으셨던 두 분이 이 자리에서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갑자 여사를 바라보며 낮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지금 하신 행동에 대해 사과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갑자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아까처럼 또렷한 소리였지만 이번엔 의도가 달랐습니다. 천천히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그 움직임에서 이 여자가 제 말을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귀찮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모욕적이었습니다. 사과요? 그녀의 목소리에 서늘한 것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을 잇는 대신 그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테이블을 돌아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구두 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제 바로 앞에 섰습니다. 코앞이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압도적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나 씨, 나는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어요. 내가 전화 한 통 하면 이 건물 통째로 압류할 수 있고 내가 눈짓 한 번 하면 너희 부모님 그 시장 자리도 내일 당장 없어질 수 있어. 그게 돈이고 그게 이 바닥의 법이야. 그리고 그녀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 뺨을 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어깨를 향해서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제 어깨를 한 번 꾹 눌렀습니다. 내려앉아라 는 뜻이었습니다. 앉아서 들어라 는 뜻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몸짓 하나로 사람들을 제자리에 앉혀온 여자의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나갑자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반응이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목소리를 가라앉혔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과하시면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나갑자 여사가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뭔가 스쳐가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짧은 순간이었고 그녀는 이내 몸을 돌려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앉으면서 손가락을 들어 양쪽 사내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됐어. 시간 낭비는 그만하자. 처리해. 사내 둘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문 쪽이 아니라 저희 쪽으로 방향을 잡으며 천천히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아버지가 의자 손잡이를 잡으며 몸을 일으키려 하셨고 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한나야, 됐다. 그냥 가자, 응? 하고 속삭이시는데 그 목소리가 잘게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다가오는 사내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나갑자 여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전화 거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뚜. 연결음만이 식당 안에 길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지는 순간 전화가 연결되며 굵은 목소리 하나가 흘러나왔습니다. 한나야. 지금이야? 저는 나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선배님. 들어오시면 됩니다. 나갑자 여사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스피커폰에서 흘러나온 굵은 목소리, 그 짧은 한 문장이 식당 안의 공기를 순간적으로 바꿔놓았고 나갑자 여사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그녀는 곧 냉정을 되찾으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배? 무슨 선배? 요가 선배라도 불렀어? 사내들이 낄낄거렸습니다. 나갑자 여사가 손을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나 불러봐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 건물 주인이 나야 나. 저는 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배는 이미 전화를 끊었고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채워지는 동안 이쪽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이가 일어서는 걸 보면서 잠깐 기대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기대를 했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는 거라고, 지금이라도 어머니 앞에 나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5달을 함께 걸었던 사람이니까요. 처음 만난 날 해질녘 한강변을 나란히 걸으며 서로의 부모님 얘기를 나눴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준혁이는 어머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갑자 여사의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나갑자 여사의 눈썹이 올라가더니 곧 입꼬리가 따라 올라갔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을 때 그 눈빛 안에 담긴 것은 하나였습니다. 승리감이었습니다. 한나 씨, 우리 준혁이가 착해서 말을 못했는데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준혁이가 한나 씨 만나기 전에 제가 사람을 시켜서 집안 조사를 좀 했어요. 그런데 준혁이가 직접 더 확인을 했더라고요. 한나 씨 부모님 시장 자리 임대료 얼마나 밀렸는지, 한나 씨 스튜디오 보증금이 얼마인지, 전세 대출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주 꼼꼼하게. 저는 준혁이를 봤습니다.
그이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창문 쪽을 바라보며 마치 지금 이 대화가 자기와는 무관한 일인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5달 동안 저와 나눴던 모든 대화들이 그 순간 다른 색깔로 더 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건강은 어떠시냐고 물었을 때, 스튜디오 운영이 어렵지 않냐고 걱정해줬을 때, 전세 만기가 언제냐고 자연스럽게 끼워 넣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었던 겁니다. 기록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나갑자 여사에게 넘길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화가 치밀기 전에 먼저 몸이 반응하는 이 메스꺼운 느낌. 나갑자 여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한나 씨는 우리 집 며느리감이 아니라 우리 집 돈을 보고 접근한 거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정리하자. 합의금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그때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우리 딸이 돈을 보고 접근해요? 평생 남한테 손 벌린 적 없는 애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여움인지 서러움인지 모를 두 가지가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어머니하고 낮게 부르는 사이 나갑자 여사 뒤에 서 있던 사내 하나가 성큼 걸어와 어머니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밀었습니다. 세게, 아주 세게. 어머니가 중심을 잃었습니다. 그대로 옆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의자에 부딪히며 바닥으로 넘어지는 소리가 났고 아버지가 여보 하고 소리치며 달려드셨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먼저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등을 받쳤습니다. 어머니는 옆구리를 잡으며 아이고, 아이고 하셨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작고 여렸는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치셨어요? 괜찮다, 괜찮아. 너 괜찮니? 다치신 분이 저한테 괜찮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습관처럼 배어있는 그 한마디가 눈물샘을 건드렸고 저는 이를 악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나갑자 여사가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왔습니다. 파혼 합의서를 내밀더니 제가 미쳐 일어나기도 전에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인주 여기 있어. 지장 찍어요. 빨리.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손목을 쥐는 힘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저는 그 손이 제 손목을 누르는 압력을 느끼며 바닥에 쓰러지셨다가 겨우 일어나 앉아 계신 어머니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두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50평생 자식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보이신 적 없는 분의 눈에 지금 뭔가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더는 참아야 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합의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나갑자 여사의 손목을 잡고 있는 그 손을 봤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는 참을 이유가 없네요. 나갑자 여사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목소리와 지금 이 목소리가 같은 사람에게서 나온 건지 의심스러울 만큼 달라진 걸 그녀도 느꼈을 겁니다. 식당 밖에서 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식당 밖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나갑자 여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제 손목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사람의 손이 꼭 그런 식으로 변합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축해 겨우 의자에 앉히신 참이었는데 어머니는 옆구리를 손으로 누른 채 숨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딱 한 번만, 딱 3초만. 그 3초 안에서 저는 아주 오래된 곳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제가 22살이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707 특임대 입소 첫날, 경기도 어딘가의 훈련장에 내려서던 그 새벽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인 공기, 그리고 조교가 내뱉은 첫마디가 여기 들어온 걸 후회하게 될 거다였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이미 해봤다고. 공부도 못하고 집안도 변변치 않고 내가 가진 것이라곤 몸 하나뿐인 이 상황이 이미 충분히 후회스러웠다고. 훈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진흙탕을 포복으로 건너는데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수십 킬로그램의 군장을 메고 산을 오르는데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새벽 2시에 강물에 뛰어들어 수백 미터를 헤엄치는 날이면 물속에서 눈을 뜨고 이를 악물며 단 하나의 생각만 붙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등. 새벽 4시에 방한복을 껴입던 형광등 불빛 아래 그 작은 등. 그게 저를 물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동기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포기 의사를 밝히면 조용히 나갈 수 있었는데 어떤 날은 하루에 3명이 나갔고 어떤 날은 새벽에 눈을 떠보면 옆 침상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날 아침이면 빈 침상을 바라보며 이상하게도 오기가 솟았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겠다고. 내 손으로 부모님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 다짐이 가장 흔들렸던 날이 있었습니다. 훈련 입소 넉 달째 되던 날, 야간 훈련 중에 낙하 과정에서 착지를 잘못해 발목이 꺾였습니다. 뼈가 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의무대에서 깁스를 하고 누워 있는데 교관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한나 씨, 이번 기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기수에 재도전하는 게 어떻겠어요? 정중한 말투였지만 그 말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천장을 보며 그냥 눈물이 귀 쪽으로 흘러내리도록 두었습니다. 누군가한테 보여주려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 서러워서, 그리고 이대로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워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떻게 소식을 들으셨는지 이른 아침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군 병원 복도를 종종 걸음으로 걸어와 제 침상 옆에 앉으시더니 깁스한 발목을 보고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어떻게 박혀 있었는지 눈 감으면 지금도 느껴집니다. 한참 뒤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한나야, 나는 내가 여기서 뭘 하는지 잘 모른다. 무섭고 힘든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른다. 근데 있잖아. 내가 선택한 길이면 엄마는 그걸로 됐어.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아. 그것만 해줘.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소리를 조금 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천천히 두드려 주셨는데 시장일로 굳어버린 그 손바닥이 제 등에 닿는 감촉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기수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깁스를 하고도 상체 훈련을 계속했고 다음 과정에서 수석으로 임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전역하던 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어머니, 저 해냈어요. 어머니가 수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흑흑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게 제가 들은 어머니의 첫 번째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차가운 식당 바닥에서 일어나 옆구리를 부여잡고 계십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3초가 지나 있었습니다. 나갑자 여사의 손이
아직 제 손목 위에 있었고 식당 밖의 차 소리는 이제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 눈빛 안에 그러나 저를 향한 신뢰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맡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나갑자 여사의 손목을 잡고 있는 그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완전하게 떼어냈습니다. 나갑자 여사가 반사적으로 뒤로 반 발짝 물러섰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때 식당 정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잠긴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나갑자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꺼풀 걷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특실 정문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복도의 찬 공기가 한 줄기 밀려 들어왔습니다. 나갑자 여사와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한 사람이 예상한 시간에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들어온 사람은 혼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나이는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장도 아니고 운동복도 아닌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고 표정은 편의점에 들어서는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 표정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나갑자 여사가 미간을 좁히며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남자가 특실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쓰러진 도자기, 흩어진 음식, 부축받고 앉아 계신 어머니, 그리고 저를 차례로 후쳤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가볍게 턱을 들었습니다. 어때? 라고 묻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나갑자 여사 쪽으로 시선을 옮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나갑자 여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사내 하나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사내가 남자를 향해 성큼 걸어갔습니다. 체격이 만만치 않은 사내였는데 남자 앞에 서서 어깨로 압박을 주듯 가까이 붙어섰습니다. 나가.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내를 올려다보지도 않고 그냥 나갑자 여사를 향한 시선을 유지한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사내가 남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일은 너무 빨리 벌어져서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자의 손이 사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잡는 동시에 몸을 옆으로 틀었고 사내의 팔이 꺾이면서 그 몸이 저절로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숨 한 번 들이쉬는 시간도 안 됐습니다. 남자는 그 상태에서도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에 꿇린 사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손목 인대 나가기 전에 얌전히 있어요. 나갑자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선배가 왔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상황이 제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 확인이 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부모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잡으며 낮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조금만 더 있어 주세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그 손의 힘이 대답이었습니다. 나갑자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얘들아, 뭐하니? 저 남자 당장 안 치워? 남아있던 사내 하나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사내가 선배 쪽으로 방향을 잡으며 달려오는 걸 보자마자 저는 옆으로 한 발 비켜서며 그 팔을 낚아챘습니다. 사내의 속도와 제 방향 전환이 맞부딪히면서 그 힘이 고스란히 사내 자신에게 돌아갔습니다. 사내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쏠리는 그 찰나에 제 팔꿈치가 등 쪽에 실렸고 사내는 그대로 테이블에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그릇들이 와르르 쏟아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식당 안이 잠시 정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갑자 여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비웃음이 사라진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두려움의 전 단계, 당혹감이었습니다. 너 뭐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특실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바닥에 한 명, 테이블 옆에 한 명, 그리고 준혁이는 구석에서 벽에 등을 붙인 채 굳어 있었습니다. 선배가 자연스럽게 문 쪽으로 이동하며 퇴로를 정리하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앉아 계신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두 분은 서로 손을 잡은 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나갑자 여사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더니 바로 연결됐고 그녀가 낮고 빠르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와. 전부 다. 전화를 끄는 나갑자 여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당혹감이 다시 거두어지고 그 자리에 아까의 냉정함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저는 오히려 더 불길했습니다. 허세가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를 믿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머릿수엔 장사 없어. 두고 봐. 저는 선배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선배가 미간을 살짝 좁혔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에 저렇게 자신감이 돌아온다면 밖에 대기하고 있는 숫자가 만만치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선배 혼자 들어왔다는 건 나머지는 아직 밖에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우리 쪽 사람인지 아니면 나갑자 여사 쪽 사람이 더 빠른 건지 그 순간엔 알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복도를 가득 채우는 발소리였습니다. 나갑자 여사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가다듬으며 발을 어깨 너비로 벌렸습니다. 무게 중심을 낮추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앉아 계신 방향을 등 뒤에 두었습니다. 선배도 같은 자세를 잡았습니다. 우리 둘이 문을 마주보며 서 있는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은 나갑자 여사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복이었습니다. 검은 전술 제복, 그리고 각자의 가슴팍에 선명하게 박힌 흰 글씨. 나갑자 여사가 그 글씨를 읽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복도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갑자 여사가 밖에서 대기시켰던 사람들이 저항도 변명도 못하고 제압당하는 소리였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이고 빠르고 조용한 소리들이 복도를 따라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나갑자 여사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처음으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특실 안으로 들어온 요원들은 5명이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구호도 없었고 위협도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각자 정해진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공간의 구조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문과 창문과 동선을 동시에 정리하며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나갑자 여사의 사내 둘이 일어나려다 요원들의 시선을 받고 그대로 멈췄습니다. 저항할 생각을 접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갑자 여사는 뒷걸음질을 멈추고 벽에 등을 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요원들을 하나씩 훑어보는 그 눈빛이 분주했습니다.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출구를 찾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선배가 제 쪽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밖에 20명 넘게 있었어. 전부 정리됐고 추가 인원도 차단해뒀어. 근데 한나야. 선배가 말을 잠깐 끊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여자 뒤에 연결된 게 생각보다 깊어. 구청 국장 둘, 세무서, 고위직 하나, 지역 언론사 대주주. 비자금 장부에 이름이 다 올라가 있어. 저는 나갑자 여사를 봤습니다. 선배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핸드백 끈을 손가락으로 감았다 풀었다 하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는데 저는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습니다.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갑자 여사가 갑자기 몸을 꼿꼿이 세우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의 목소리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떨림이 거친, 다시 단단해진 목소리였습니다. 잠깐요. 다들 잠깐. 요원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갑자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장 있어요? 영장 없이 이렇게 못해. 지금 전부 불법이야. 내가 변호사 부르면 직권 남용으로 다 고소할 수 있어. 요원 한 명이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오늘 오전 발부됐습니다. 나갑자 여사의 눈이 서류 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준혁이를 향해서였습니다. 준혁아, 엄마 봐. 지금 당장 변호사 아저씨한테 전화해. 빨리. 준혁이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갑자 여사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엄마 말 들어, 지금 당장. 그런데 준혁이가 핸드폰을 꺼내 들지 않았습니다. 벽에서 등을 떼고 나갑자 여사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비자금까지는 몰랐어요. 나갑자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한나 씨 집안 약점 잡아서 파혼시키면 된다고만 하셨잖아요. 그 이상은 저도 몰랐어요. 그 말은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보호였습니다. 위기 앞에서 본능적으로 줄을 바꿔 서려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나갑자 여사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표정이 굳었습니다. 너 지금 엄마한테 등 돌리는 거야? 준혁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나갑자 여사의 얼굴에 처음으로 통제되지 않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그것들보다 훨씬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온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믿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처음으로 느끼는 순간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정하고 규칙적인 발소리가 특실 앞에서 멈추더니 노크 소리가 2번 났습니다. 요원이 문을 열었고 수사관이 들어왔습니다. 그가 특실 안을 한 바퀴 둘러보고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나 씨, 수고했어요. 이제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갑자 여사를 향해 돌아서며 서류 봉투를 펼쳤습니다. 나갑자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탈세, 조직적 폭력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갑자 여사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낮고 텅 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을까요? 처음 만난 날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건 느꼈어요. 나갑자 여사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요원 2명이 양옆으로 서며 그녀를 에스코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갑자 여사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문 앞을 지나치며 딱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혁이를 향해서였습니다. 준혁이는 그 시선을 받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갑자 여사가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비명 같은 목소리가 한 번 터져나왔다가 점점 멀어지며 사라졌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특실 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졌던 것들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묵직한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선배가 제 어깨를 한 번 두드리고 요원들과 함께 복도로 나갔습니다. 수사관도 뒤를 따랐습니다. 특실 안에는 저와 부모님, 그리고 구석에 혼자 남은 준혁이뿐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천천히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부모님 앞을 지나치면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은 꿇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한 용기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한참 침묵하셨습니다. 자네가 한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보다 자네 어머니가 한 일을 보면서 자네가 뭘 했는지가 더 생각나네. 그게 더 실망스러워. 준혁이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이 자리에서 아버지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이 사람에게 줄 시간은 이미 충분히 줬습니다. 준혁이가 조용히 문 쪽으로 걸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특실 안에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저는 부모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셨습니다. 밥은 어디서 먹지?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니도 웃으셨습니다. 엉망이 된 한정식집 특실 안에서 우리 셋이 나란히 웃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 공간이 얼마나 무거웠는지가 무색할 만큼 그 웃음은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두 분의 손을 각각 한 손씩 잡았습니다. 할 말이 많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서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나갑자 여사가 나간 자리는 한동안 그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오래 점령했던 공간은 그 사람이 떠나도 바로 비워지지 않습니다. 그 향수 냄새도, 그 차가운 목소리도, 돈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던 그 손짓도 특실 안 어딘가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모님 손을 잡은 채 잠시 그 공기가 가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복도에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손에 투명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안에 두꺼운 파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저쪽으로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한나 씨가 넘겨준 자료 덕분에 영장 받는데 이틀밖에 안 걸렸어요. 내용이 워낙 구체적이라서 계좌번호, 거래일자, 수수한 사람 이름까지 전부 다 있으니까요. 저는 그 파일을 봤습니다. 제가 선배를 통해 넘긴 자료였습니다. 나갑자 여사와 준혁이의 상견례 제안을 받고 처음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그때부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요가 강사 서한나가 아니라 오랫동안 훈련받고 현장에서 단련된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준혁이가 저의 집안 사정을 캐내는 동안 저도 나갑자 여사의 뒷거래를 캐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깊숙이. 수사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비자금 규모가 100억을 넘어요. 오늘 자로 전액 국가 환수 절차 들어갑니다. 연루된 공직자들도 순차적으로 소환할 예정이고요. 100억. 그 숫자를 입 밖에 내지 않아도 특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뜨셨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준혁이가 처음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이가 저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이가 다가오는 걸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제 앞 두어 발짝 거리에서 멈추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놀라서 몸을 움직이셨고 어머니가 짧게 숨을 멈추셨습니다. 준혁이의 목소리가 바닥을 향했습니다. 한나야, 나 잘못했어. 진짜로. 어머니가 시킨 거였지만 내가 했어. 내가 내 정보 넘겼어. 미안해. 특실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잠깐 가늠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살아남으려는 본능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인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진심과 본능이 반반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반반이라는 결론이 이 사람을 용서해야 할 이유도 감싸줘야 할 이유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요. 준혁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한나야, 나는 그래도 너를. 준혁 씨. 저는 그 이름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할 말이 있으면 먼저 저분들께 하세요. 저는 눈으로 부모님 쪽을 가리켰습니다. 준혁이의 시선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그를 보고 계셨고 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시선을 피하고 계셨습니다. 그 외면이 어떤 말보다 더 무거운 실망이었습니다. 준혁이가 두 분 앞으로 걸어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은 꿇지 않았습니다. 그만한 용기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서서 고개만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한참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여셨습니다. 자네가 한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보다 자네 어머니가 한 일을 보면서 자네가 뭘 했는지가 더 생각나네. 그게 더 실망스러워. 준혁이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이 자리에서 아버지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고 준혁이도 그걸 알았을 겁니다. 저는 수사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준혁 씨도 공모 여부 조사 대상이죠?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제공 혐의로 참고인 조사는 받아야 합니다. 자진 출석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준혁이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상황이 자기 손을 벗어났다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일을 더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과 나눌 시간은 충분히 나눴고 남은 건 각자의 몫이었습니다. 선배가 복도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밖에서 기자 2명이 접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갑자 여사가 연루된 공직자들, 비자금 장부, 오늘 이 자리의 전말. 이것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판단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 나오면 자연스럽게 나가겠죠. 지금 당장은 부모님 먼저입니다. 선배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부모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가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누르고 계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손수건을 얼른 집어넣으셨습니다. 우시는 걸 들키기 싫으신 거였습니다. 평생 그러셨던 분이었습니다. 저를 앞에 두고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늘 울고 나서야 문을 여셨던 분. 저는 그냥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품에 안겨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잠깐 굳으셨다가 이내 제 등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그 손이 등을 두드리는 리듬이 군 병원 침대에서 느꼈던 그 손바닥의 리듬과 똑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달라지지 않는 게 있다면 이런 것이겠구나 싶었습니다. 한참 뒤에 어머니가 귓가에 대고 속삭이셨습니다. 한나야, 밥은 먹었니? 저는 어머니 품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도 같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이런 분이셨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날에도 가장 먼저 밥을 걱정하시는 분. 그게 이분이 평생 가족을 지켜온 방식이었고 그 방식이 저는 오늘따라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지막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갑자 여사가 건물 밖으로 나가면서 지르는 비명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만 점점 멀어지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들으며 저는 어머니 등을 천천히 쓸어드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나갑자 여사의 100억 비자금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도 그 돈과 연결된 사람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것도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지켜야 했던 것은 지켰습니다. 쓰러지셨던 어머니가 지금 제 품에 있었고 아버지가 그 옆에서 두 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수사관이 나가면서 제게 짧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진술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나 씨. 그가 잠깐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실 안에 이제 저와 부모님, 그리고 구석에 홀로 남은 준혁이뿐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천천히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이가 조용히 문 쪽으로 걸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특실 안에 남은 건 우리 셋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보시더니 이 모든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셨습니다. 밥은 어디서 먹지? 저는 또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도 웃으셨습니다. 엉망이 된 한정식집 특실 안에서 우리 셋이 나란히 웃고 있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웃음이 오늘 하루 중 가장 자연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오는데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낮 동안 햇볕이 들었던 자리에도 이미 서늘함이 내려앉아 있었고 주차장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아까처럼 떨리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딸 팔을 잡는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제 쪽으로 더 당겨 꼭 붙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앞서 걸으시다가 문득 발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한나야. 네, 아버지. 아버지가 오늘 너한테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 저는 뭔지 몰라 아버지 얼굴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잠깐 머뭇거리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상견례 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말렸어야 했어. 그 집 냄새가 처음부터 좋지 않았는데 내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간 거야. 그게 잘못이야.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오늘 이 자리에서 딸한테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어찌나 크게 느껴지던지 목이 잠깐 메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못한 게 있어요. 뭐가?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준혁 씨 집안 이상하다는 거 제가 먼저 느꼈거든요. 근데 괜찮겠지 싶어서 혼자 감당하려 했어요. 그게 잘못이에요. 아버지가 잡은 제 손을 한 번 꽉 쥐셨다가 놓으셨습니다. 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원래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은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꽉 쥐는 것으로, 한 번 등을 두드리는 것으로 다 됐습니다. 주차장 끝에 선배가 서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실 차를 불러놓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차에 태워드리고 아버지 안전벨트까지 확인하고 나서 문을 닫는데 차창 너머로 어머니가 손을 드셨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빨간 후미등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선배가 옆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아무 말 없이 잠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밥 먹었어? 선배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줄 알았다. 가자. 선배가 먼저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르며 재킷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꺼내봤습니다. 준혁이한테 받은 반지였습니다.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은 건 아니었고 언젠가 같이 구경하다가 그이가 충동적으로 사줬던 것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오늘 주머니에 넣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잠깐 바라봤습니다. 예쁜 반지였습니다. 반지 자체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저는 큰 길 쪽으로 몇 발짝 걸어가 가로수 옆 작은 화단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화단 흙 위에 반지를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강물에 던지기엔 너무 예쁜 물건이었으니까요. 누군가 주워서 예쁘게 쓰면 됩니다. 선배가 그 모습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미련은 없어요. 처음부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됐어.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저녁 골목에 식당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고 어디선가 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배가 고프다는 게 우습기도 했지만 사람은 결국 그런 것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어떤 하루가 지나도 배는 고프고 밥은 먹어야 하고 내일은 또 옵니다. 선배가 걸으면서 물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요가 강사할 거야?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일단은요. 거기도 저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선배가 피식 웃었습니다. 너 참, 어디 있어도 그대로구나. 저는 그 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어도 그대로. 707 훈련장에서도, 요가 스튜디오에서도, 오늘 이 식당 안에서도 저는 그냥 저였습니다. 지켜야 할 것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무너뜨려야 할 것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나서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보다가 핸드폰 알림 소리에 화면을 봤습니다. 뉴스 앱이었습니다. 제목이 보였습니다. 지역 유진 아모 씨, 100억대 비자금 혐의 긴급 체포. 연루 공직자 다수 수사 예정. 저는 그 제목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집에 잘 들어갔냐고, 밥은 먹었냐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머니. 밥도 먹었어요. 푹 주무세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하트 이모티콘 하나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모티콘을 쓰기 시작한 건 몇 년 전부터였는데 처음엔 어색하더니 이제는 그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그 하트를 보며
입가에 옅은 웃음이 번지는 걸 느꼈습니다. 요가 스튜디오 단체 채팅방에도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내일 수업 확인 문자였습니다. 오전 10시 어르신 반. 매주 화목으로 나오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분들한테도 저는 그냥 한나 선생님이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도 아니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던 사람도 아닌 그냥 숨 고르는 법 가르쳐주는 동네 요가 선생님. 내일 가면 또 그분들이 선생님, 허리가 아픈데 이거 해도 되나요? 하고 물으실 것이고 저는 또 옆에서 자세를 잡아드릴 것입니다. 그게 제 일상이고 저는 그 일상이 좋았습니다. 잠들기 전에 저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맑은 공기였습니다. 저는 그 공기를 한번 깊이 들이쉬며 생각했습니다. 나갑자 여사가 30년 동안 쌓아 올린 것들이 오늘 하루 만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오늘은 그냥 시작이었습니다. 무너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법이 할 일이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으며 혼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착하게 사셔야죠, 어머니. 대한민국은 당신 생각보다 훨씬 정의롭거든요.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었지만 꼭 한 번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을 껐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100점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마음 잊지 않고 저도 여러분의 남은 하루가 100점 만점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